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만, 그냥 정말 큰 대목만 정리를 조금만 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광복을 했죠. 독립을 했고요. 어, 독립을 했고, 그리고 애석하게도,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우리는 이제 남한의 역사를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되게 가슴이 아픈 게 사실 저도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우리나라처럼 식민지를 거쳤던 나라들이 100%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독재를 또 거쳐요. 그러니까 독립한 뒤에 독재를 거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 근데 요게 왜 그런지는, 왜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공통적으로 있는 건지는 조금 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이 있는 대륙들을 보면 뭐 아시아, 아프리카,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뭐 그런 정도인데 그 나라들이 대부분 이렇게 독재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식민지를 거친 나라들은 독립 직후에 이런 식으로 늘 독재를 거치는가? 사실 학계에서도 다양한 주장들이 있고 뭐 많은 이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비슷하게 독립 이후에 독재를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독립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세 명의 독재자를 보고 계십니다. 이 중에 두 명은 심지어 군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 계신 분이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승만 선생님이시죠. 대통령의 남자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3.1운동 하고 나서 3.1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생겼을 때도 임시정부가 이제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그다음에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의 한성정부 요 세 개가 합쳐져서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신 분도 이승만 대통령이셨고 그리고 독립 이후에 1948년에 정부를 수립을 할 때도 그때도 이제 재헌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뽑은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셨죠. 그다음에 지금 가운데 안경 들고 계신 분은 너무 유명하죠. 박정희 대통령이시죠.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계신 군복 입고 계신 분은 전두환 대통령이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독립 이후에 거쳤던 정치적인 변화들, 그래서 독재를 거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저항의 역사죠. 우리가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도 세도 정치에 저항해서 뭐 홍경래난 임슬농민봉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동학농민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모군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식민지가 된 뒤에도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저항의 성격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독립을 한 뒤에도 또 독재 정권에 또 저항을 해야 되는 정말 참 끊임없는 저항의 역사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어쨌든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승만 정권인데 음, 연도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1945년에 독립을 하죠. 제가 연도 외우란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안 해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풀어보시면 연도를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 정도 연도는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국민 상식이야. 요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꼬박 3년이 지나서 1948년 같은 날 8월 15일에 이제 정부 수립을 하죠. 정부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있었고요.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1953년 7월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 같은 경우에는 정권 안에 이제 6.25를 다 치러내야 됐던 그래서 6.25 전쟁, 6.25 그 한국 전쟁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니? 6.25 한국 전쟁 내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승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 내내 6.25를 감당해야 됐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6.25 이후에도 이승만 정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장 최고의 어떤 방향성은 6.25 전쟁 이후에는 여기에 꽂히게 되는 거죠. 반공.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승만 정권 성립 직후에는 농지개혁했고,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는 반공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는 사실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정말 그런 말이 있죠. 독립의 기쁨도 잠시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의 기쁨을 누린 지 채 5년이 되지 않아서 5년 채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북한이 우리를 침략해 와서 쑥대밭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뒤에도 완전히 뭐 공식적으로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휴전한 뒤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거부감 이런 것들은 전 국민이 공감하는 그런 상태가 됐죠. 어쩔 수 없죠. 전쟁을 치렀으니까. 그래서 이승만 정부도 이걸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반공을 그래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몰아내자. 이걸 가장 큰 목적으로 앞세우면서 이제 공산주의라는 적을 상대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대통령을 따라야 된다. 요 가치관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을 한 번 하고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몇 차례의 개헌을 거쳐서 대통령을 몇 차례 더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헌법을 고치는 걸 개헌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이런 개헌들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헌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게 고칠 개자예요. 고칠 개자고 이게 헌법에 쓰는 헌자고 그래서 헌법을 고친다라고 해서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개헌을 통해서 정권을 자기 임기가 끝난 뒤에도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려고 또 한 번 더 하려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발췌 개헌의 내용을 보면 너무 좀 지저분하네.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발췌라고 하는 게 전체 내용에서 내가 필요한 일부만 떼오는 걸 발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회 중심 정치 체제가 있고 대통령 중심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보다 의회를 좀 더 권리를 많이 주면 권력을 많이 주면 의회 중심 정치 체제고 대표적으로는 내각 책임제가 의회 중심 정치 체제예요. 그래서 의회 총선을 해서 국회의원을 뽑으면 이긴 정당이 내각까지도 다 구성하는 그래서 의회에 권력을 많이 주는 시스템이죠. 그런 정치 체제가 있고 그다음에 의회랑은 별도로 대통령을 또 따로 뽑아서 대통령한테 많은 권력을 주는 게 이제 대통령 중심제고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예요. 대통령이 권력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어쨌든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건 발췌 개헌 이승만이 발췌 개헌을 하기 전에 맨 처음에 이제 이승만이 당선됐던 그 시점은 재헌의회였잖아요. 재헌의회 때 헌법은 요때는 의회 중심제였어요. 의회 중심제였고 그리고 의회 중심제이기 때문에 재헌의회 때는 대통령을 의회가 뽑았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의회 중심 정치 체제에서는 대통령을 의회에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도 처음 당선이 됐을 때는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라 의회에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간접적으로 뽑았다고 볼 수 있지. 국민들이 뽑은 의회 의원들이 의회에 모여서 대통령을 뽑은 거니까. 어쨌든 처음에 이승만이 당선이 됐을 때는 의회, 재헌의회에서 뽑은 거예요. 그리고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회 중심 정치 체제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오고 발췌하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오고 이렇게 여기서 일부 저기서 일부 가져온다 그래서 발췌 개헌인데 발췌 개헌의 내용을 보면 의회 중심 정치 체제에서 내각 중심제의 내각을 의회에서 뽑는다는 것만 가져와요. 그러니까 발췌 개헌 이후의 내용을 보면 각 부의 장관들, 즉 내각들은 의회에서 뽑아요. 그런데 대통령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일부 발췌해 와서 대통령만 직선제, 즉 국민들이 직접 뽑는 거죠. 왜 이렇게 한 거냐면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니야. 앞에 내용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잘 보세요. 재헌의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뽑았죠. 근데 이승만이 대통령을 하면서 자꾸 독재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국회의원들한테는 보여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의회 의원들은 점점점 이승만을 별로 안 좋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보니까 예전대로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내가 다시 선거로 나가면 당선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국민들이 나를 직접 뽑도록 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당선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도록 직선제로 바꾼 게 발췌 개헌이에요. 발췌 개헌은 직선제에만 제가 또 노란색을 칠했죠. 직선제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발췌 개헌은 원래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던 걸 국민들이 직접 뽑게끔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걸 직선제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게끔 뽑을 수 있게끔 직선제로 바꾼 게 발췌 개헌이에요.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발췌 개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로 바꾼 게 발췌 개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발췌 개헌, 직선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근데 대통령을 두 번째 해보니까 어때요? 지겨울 줄 알았는데 더 달달해. 대통령 해보니까 너무 달달한 거야. 그래서 직선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했는데 더 달달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근데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을 두 번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미국 걸 빌려온 거죠. 미국이 대통령을 두 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헌법으로는 미국이 대통령을 2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3번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승만은 이미 2번을 했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야. 너무 달달한 거야. 그래서 사사오입 개헌은 뭐냐면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거예요. 2번까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헌법을 고치는 게 사사오입 개헌이에요. 사사오입 개헌인데 이게 왜 사사오입이냐면 이게 사사오입을 우리말로 하면 반올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당시에 어, 국회의원 정원이 203명이었거든요. 근데 헌법을 고치려면요. 새로운 헌법에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회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3분의 2, 203을 3분의 2를 나눠 보면은 135.3333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승만 측의 주장은 뭐냐면 사람을 0.33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4 이하는 죽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3은 죽이고 그럼 135명이면은 의회 의원이 다 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사오입 개헌은 통과라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억지스러운 논리인데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반올림으로 어떻게 올린 거래. 일단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사사오입 개헌의 내용은 원래는 대통령을 2번까지만 할 수 있는데 3번, 4번, 5번도 할 수 있도록 중임 제한을 철폐한 게 사사오입 개헌이에요. 그래서 두 개 잘 구분하셔야 돼요. 발췌 개헌은 국민들이 직접 뽑도록 직선제, 사사오입 개헌은 중임 제한 철폐, 대통령을 몇 번이고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2번의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은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 혼자 대통령 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을 지지해주는 정당 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대통령이 있고 바로 아래 부통령이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1960년에 선거를 치르는데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될 건 확실해 보였어요. 근데 이승만이랑 같이 팀을 이루는 부통령이, 그러니까 부반장 생각하시면 돼요. 부통령이 어, 이승만이 원했던 인물은 누구냐면 이기붕이 돼야겠는 거야. 이기붕이라는 인물이 이승만한테 충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기붕이 반드시 부통령에 당선이 되어야 자기가 대통령 생활을 편안하게 할 것 같아. 근데 이기붕이 지지율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붕이 당선될 수 있도록 굉장히 대규모 부정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3.15 부정선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정선거를 치르냐면 일단은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거일보다 그러니까 3월 15일보다 먼저 선거를 치러요. 근데 군인들도 군인이기 전에 시민이잖아. 그럼 내가 누구를 뽑을지는 비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뽑을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막 군인들이 이제 투표를 하러 가면은 그 소속 장교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소속 소대장이나 중대장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이기붕 뽑아라. 이승만 대통령 원하시는 대로 당선돼야 된다. 나한테 검사 맞고 넣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투표를 하러 가면은 군인들이 투표소에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고 이거 접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집어넣게 하고 그리고 그나마도요 이미 투표통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기붕만 잔뜩 뽑은 투표통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투표가 끝나고 나면 투표통을 교체해 버려요.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하는 거야. 그런데 학생들이나 시민들 특히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뭔지 배웠거든. 그래서 민주주의를 배울 때 투표의 원리도 배워요. 보통선거, 그다음 비밀선거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게 내가 배웠던 민주주의가 맞아?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다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학생들이 들고 일어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학생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봐야 고등학생들이거든. 그래서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걸 보고 시민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승만 정권에서 했었던 이 3.15 부정선거를 대규모로 비난을 하는 그런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이게 돼요. 더구나 사실 이거 정부가 거의 무력 진압을 하려고 해요. 막 최루탄 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김주열이라는 학생의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잖아. 지금 고등학교 교복 입고 있잖아. 그래서 김주열이라는 학생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이 사진을 사실 저도 너무 잔인한 사진이라고 생각이 돼서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소년의 얼굴에 박혀 있는 게 어, 시에스탄이라 그래서 최루탄이에요. 근데 시위 진압을 할 때 옛날에는 시에스탄을 썼어요. 이게 최루탄인데 최루탄은 원래는 인명 살상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루탄을 맞아봤자 죽거나 다치지 않아요. 다치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남자애들은 군대 가시면 그 무슨 훈련이라고 하죠? 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화생방 훈련할 때 이 시에스탄을 터트려요. 그러면 하얀 연기가 나오는데
그게 엄청 맵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입으로 이렇게 호흡기로 들어가면 엄청 얼굴도 따갑고 눈도 따갑고 막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막 그래요. 정말 귓구멍 빼고 모든 구멍에서 물이 다 나와. 땀구멍에서 땀 나오고 눈구멍에서 눈물 나오고 막 콧구멍에서 콧물 나오고 막 입에서 침 나오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추장에다가 후추 잔뜩 뿌려가지고 그걸 비벼서 얼굴에 이렇게 비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이 나. 막 따끔따끔해. 막 진짜 이따만한 바늘 덩어리로 막 고슴도치로 내 얼굴을 막 비비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죽거나 다치진 않아. 그때만 그런 거야. 그래서 최루탄을 쓰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만 정신없게 만들어서 시위를 진압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루탄은 쏠 거면 어떻게 쏴야 되냐면 아무도 없는 바닥을 조준해서 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연기를 쐬게 하는 게 목적이지 최루탄을 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최루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바닥에 쏘게 해야 돼요. 바닥에. 그래서 사람들이 연기만 살짝 맞고 얼른 도망가게끔.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가게 하는 게 그래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 없이 시위를 해산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얼굴에 박혀 있잖아. 이 얘기는 쏠 때 방향 자체가 바닥이 아니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조준 저격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김주열이 시신이 발견이 돼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이렇게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시위 진압을 하는 주체는 경찰이었겠지. 그럼 경찰이 해야 되는 순서는 뭐예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 한 명이 죽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가족께 진실을 밝히고 저희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저희의 실수로 학생 하나가 죽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양도하고 모든 사죄와 책임을 다하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주변에 뭐 있어요? 이거 딱 봐도 어디야? 이 물결이 흐르고 있잖아요. 부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조준 저격해서 사람 죽여놓고 앞바다에 버렸다는 얘기거든. 여기서 전 국민이 폭발하게 돼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전 국민의 3분의 2는 누군가의 어머니고 아버지예요. 그러면 저 장면을 봤을 때 그분들 시각에는 김주열로 보이지 않지 내 자식으로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4.19 혁명으로 이제 폭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위가 대규모화되면서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대통령 자리에서 직접 물러나겠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4.19는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어쨌든 일반 민중들이 시위를 통해서 대통령, 현재 집권자를 끌어내렸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19 혁명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결국엔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리고 4.19 혁명 이후에 장면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4.19 혁명 이후에 다시 헌법이 고쳐져서 완전 내각 책임제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대통령은 별 권력이 없고 내각과 내각을 이끄는 총리가 더 큰 권력을 갖도록 이렇게 헌법이 고쳐지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이지만 총리였던 장면의 이름을 붙여서 이분이 장면 선생님이세요. 이분의 이름을 붙여서 장면 정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제 사실은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게 돼요. 이승만의 독재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민중들이 각계각층에서 뭐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뭐 여러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서 장면 정권이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불안이 찾아오면서 이 불안을 안정시키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군인 출신이었던 박정희 장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별 두 개 소장이었던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정변을 주도하게 되고요. 이 군사정변이 성공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지금 정상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심지어 대통령도 아닌 거고. 박정희가 이제 군사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는데 아직은 대통령이 아닌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비상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권력기구를 박정희가 구성을 해요.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군인이 정치를 하는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역사상 두 번째 군정이 되는 거죠. 미군정 이후로. 그래서 군정이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 중심제의 내용으로 개헌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많은 권력을 주는 내용으로 헌법을 고치고 그리고 본인이 다시 이제 군복을 벗고 민간인 이제 신분에서 선거를 치러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이제 본인의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도를 한번 짚어드리면 4.19 혁명이 있었던 게 1900 아이고
1960년이고요. 60년에 이제 4.19 혁명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면 정권이 짧게 한 1년 정도 있었다가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이 있게 되면서 박정희가 집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주요 정책을 보면 일단은 박정희 생각에는 경제가 지금 어렵다는 게 굉장히 큰 위기로 보였어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식민지 상태인 나라였고 산업혁명이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니었고, 그리고 한국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나마 일제시대 때 있었던 조그맣게라도 있었던 공장들이나 기업들도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뭐 공장이나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교량이라든지 뭐 항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시설들도 다 빠개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직후에 1954년 5년 이때 한국은 그냥 정글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 나라라고 하기도 민망한, 여기에 사람이 살아? 이런 느낌. 그냥 구석기 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규모도 그때 당시에 뭐 200개국 뭐 이런데 200개국 중에 205위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발전을 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본인이 정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성과를 내야 된다. 그 가장 눈에 드러날 수 있는 게 지금 굶고 있는 국민들을 먹여 살려주는 것, 경제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일 협정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 특히나 학생들의 어떤 반발이 엄청났죠. 엄청났는데 이걸 다 민주화 운동으로 판단하고 다 탄압해버리고, 심지어는 그것들 중에 어떤 운동들은 이건 북한의 사주를 받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세워서 이제 뭐랄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탄압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일 협정을 억지로 체결해서 이때 이제 일본의 위로금을 받아요. 그래서 위로금이 아니라 독립 축하금을 받아요. 그래서 한일 협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어, 사실 이때 가장 뭐랄까 독소 조항이라고 하죠. 안 좋은 조항은 일본이 이때 더 이상 일제 식민지배 통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걸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뭘 주냐면 독립축하금이라는 돈을 줘요. 근데 독립축하금 멘트 자체가 더럽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죄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너네 독립한 거 축하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박정희는 일단은 돈이 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의 명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급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일 협정을 체결을 하고 독립 축하금을 받아와서 이걸 경제 개발의 기본 자본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미국이 작년에 배운 거 기억나시겠지만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미국이랑 우호 관계도 유지하고 또 경제 발전의 기본적인 자본도 마련하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전투병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가서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되게 다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나 요때 이제 고엽제라는 미국의 어떤 화학 무기의 피해를 우리나라 병사들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고엽제 피해예요. 고엽제 피해. 요게 고엽제라는 건 뭐냐면 미군 부대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에 썼었던 화학 무기예요. 근데 어쨌든 전쟁터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병사들도 이제 고엽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엽제 전후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고엽제 피해를 겪으신 분들한테 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남진이라는 가수인데 이렇게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었다고 하네요. 뭐 한번 그냥 참고 삼아 넣어봤습니다. 이 뒤에 야자수만 봐도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건 딱 보이죠.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